청취자님,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 우주 데이터 센터요? 네. 지금 지구상에서 AI 기업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그 엄청난 전력 소모랑 서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기잖아요. 그렇죠. 열시키는 데만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절대 영도에 가까운 아주 차가운 우주 환경을 그냥 자연 냉각 시스템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오, 우주 자체를 냉각수로 쓴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거기에 킬로미터 단위의 거대한 실리콘 태양광 패널을 달아서 태양 에너지를 24시간 내내 무한으로 공급받는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정말 공상과학 소설이나 스페이스 오페라에 나올 법한 이야기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지구의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궁극의 데이터 센터인 거죠. 하지만 청취자님, 방금 말씀하신 그 그림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불과 어제죠. 2026년 2월 26일에 발표된 로켓랩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를 뜯어보면 이게 머지않은 현실임을 알 수 있거든요. 와, 드디어 로켓랩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이번 심층 탐구의 핵심 미션은 이겁니다. 단순히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발사 기업을 넘어서 미래 우주 인프라의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로켓랩의 그 거대한 청사진을 분석해보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기업의 현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 역시 숫자잖아요. 그렇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제가 2025년 재무성과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브리핑을 좀 해드리자면 말 그대로 사상 최고치라는 단어가 쉴 새 없이 나옵니다. 네, 이번 실적 정말 엄청났죠. 연간 매출이 무려 6억 2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38%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수치거든요. 4분기 매출만 해도 1억 8천만 달러에 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매출이 아니에요. 앞으로 들어올 확정된 돈, 그러니까 수주잔고, 백록이라고 하죠. 네네, 백로그. 그게 무려 18억 5천만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73%나 폭증했어요. 도대체 로켓랩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본이 몰리는 걸까요? 숫자들이 겉보기에도 화려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핵심은 바로 발사 긴도, 즉 케이던스에 있어요. 케이던스요? 얼마나 자주 쏘는지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로켓랩이 2025년 한 해 동안 주력 로켓인 일렉트론이랑 서브오비탈 로켓인 헤이스트를 합쳐서 무려 21회나 발사했습니다. 21회면 대충 계산해도 11일에서 10순밀마다 한 번씩 쏜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2025년 전 세계 우주 산업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성공한 소형 발사체가 오직 로켓랩뿐이었다는 거예요. 와, 유일했다고요? 다른 경쟁사들도 많잖아요. 경쟁사들이 기술적 결함이나 자금난 때문에 고전하는 사이 로켓랩은 사실상 소형 발사 시장을 독점해버린 거죠. 압도적인 신뢰성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이 대목에서 매력적인 지점은 로켓랩이 단순히 발사 횟수만 늘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높은 발사 빈도를 통해서 이익률 자체를 극대화하는 구조를 완성했어요. 아, 발사를 자주 하면 이익률이 좋아지나요? 우주산업이라는 게 고정비 싸움이거든요. 거대한 발사대 유지비, 수많은 엔지니어 인건비, 이런 건 로켓이 땅에 가만히 서 있어도 계속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겠네요. 발사를 안 해도 월급은 줘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11일마다 계속 쏘아 올리니까 1회 발사당 부담하는 고정비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를 완성한 거죠. 아, 그래서 마진이 크게 남는 거군요. 네, 4분기 난갭 총 이익률이 무려 44.3%까지 치솟았어요. 우주 제조업에서 이 정도 마진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정말 기계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게 돌아가고 있나 보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보통 로켓랩 하면 우주로 위성 쏘아주는 로켓 회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8억 5천만 달러 백로그 중에 발사 부문 비중은 겨우 26%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 정말 중요하죠. 나머지 74%가 위성을 만들고 우주 장비를 다루는 우주 시스템 부문에서 나왔어요. 특히 눈에 뜨는 게 미국 국방부사나 우주개발국이랑 체결한 계약이었습니다. 네, SDA 계약 말씀이시죠? 네, 트렌치 3 추적 레이어 프로젝트. 이게 기본 계약만 8억 1,600만 달러고 추가 옵션 합치면 최대 10억 달러짜리 거대 계약이잖아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무시무시하죠. 맞아요.
신생 기업인 로켓랩이 어떻게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이고 거대한 방산 기업들을 꺾고 이 계약을 따낸 건가요? 트렌치 3 추적 레이어는 쉽게 말해서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촘촘하게 깔아서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핵심 국가 안보 시스템입니다. 골든돔 프로그램이랑도 연결된 엄청난 보안 프로젝트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민감한 계약을 로켓랩이 따낸 비결은 아주 명쾌해요. 바로 지난 몇 년간 공격적으로 추진해온 수직 계열화 전략 덕분입니다. 수직 계열화. 부품을 밖에서 안 사오고 안에서 다 만든다는 거죠? 네, 로켓랩이 GeoIST 같은 고도 광학 시스템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인수했거든요. 전통 방산 기업들의 단점이 뭔지 아시나요? 너무 크고 느리다. 그것도 맞지만 위성 하나 만들 때 렌즈는 A 업체, 통신 모듈은 B 업체 이렇게 다 하청을 줍니다. 하청업체 하나만 삐끗해도 전체 일정이 박살나고 보안 리스크도 생기죠. 아, 그래서 로켓랩은 페이로드부터 정밀 센서까지 자기네 지붕 아래서 100% 통제하면서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보안 유출 걱정 없고 일정 딱딱 맞춰서 뽑아내는 이 통제된 시스템을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와, 전통 기업들의 약점을 완벽하게 파고들었네요. 우주 시스템 하니까 되게 흥미로운 탐사선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ES 세이페이드 미션 말씀이시군요. 네, 나사랑 같이 한 화성 탐사선 미션인데 이 쌍둥이 탐사선이 지금 라그랑 주점 L2를 지나서 화성으로 잘 날아가고 있다면서요? 네, 우주의 명당자리라는 라그랑 주점을 통과했죠. 보통 화성 탐사라고 하면 막 수조 원 들이붓고 10년씩 걸리는 줄 알았는데 로켓랩이 이걸 엄청나게 저렴하고 빠르게 해냈잖아요. 이 성공 덕분에 곧 있을 나사의 화성통신 궤도선 MTO 입찰에서도 엄청 유리해졌다는데 이 MTO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청취자님, 향후에 인류가 화성에 유인기지를 세우려면 지구와 화성 사이에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대한 통신기지국이 화성 궤도에 필요합니다. 아, 우주 인터넷 공유기 같은 거네요. 네, 심우주 인터넷망의 척추죠. 나사가 이런 걸 맡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우주 공간에서의 실전 검증 경험입니다. 로켓랩은 이미 인사이트 착륙선이나 퍼서비어런스 로버 같은데 부품을 공급해서 성공한 이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이번 ESC 페이드를 통해서 부품 납품을 넘어 심우주 탐사선 전체를 자체 설계하고 통합해서 날려보내는 능력을 증명해버린 겁니다. 이제 로켓랩을 그냥 조그만 로켓 쏘는 회사로 부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업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오프닝 때 던져드렸던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로켓랩이 이번에 아주 새롭고 독특한 기술을 선보였더라고요. 우주 최적화 실리콘 태양광 배열 기술인데 이걸 기존 고효율셀이랑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배열 기술이라고 불렀어요. 네, 이 기술을 왜 게임 체인저인지 그 이유, 즉 Y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우주 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위성에 쓰던 태양광 패널은 갈륨 비소 같은 특수 소재를 쓴 초고효율 셀이었어요. 성능은 좋은데 너무 비싸고 공정이 까다로워서 대량 생산이 안 됩니다. 옛날처럼 위성 몇 개만 쏠 때는 괜찮았겠지만요. 네, 근데 지금은 수천 개 위성 띄우는 메가 컨스텔레이션 시대잖아요. 게다가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기가와트 단위 전력이 필요한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기존 수공업 방식으로는 전력 감당이 안 됩니다. 아, 지구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려면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할 판인데 우주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로켓랩이 지구상에서 가장 흔하고 싼 실리콘을 우주 환경에 최적화시킨 겁니다. 이제 킬로미터 단위의 거대한 태양광 패널을 자동차 찍어내듯 대량으로 우주에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죠. 고출력이 필요한 핵심 모듈에는 맞습니다. 비용 절감, 대량 생산, 성능.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우주 인프라 확장의 가장 큰 병목이었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버린 겁니다. 정말 진정한 혁신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지금까지 들으면 로켓랩이 완벽해 보이지만 우주 하드웨어 개발에는 늘 시련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우주는 자비가 없으니까요. 모두가 그달리는 차세대 중형 발사체, 뉴트론 개발 중에 꽤 아찔한 돌발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네, 일단 로켓 탱크 하이드로스태틱 테스트 말씀이시죠? 네네. 거대한 탄소 섬유 탱크에 물을 꽉 채우고 우주 비행 압력을 견디는지 테스트하는 건데 도중에 탱크가 펑 하고 터져버렸잖아요.
이 정도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치명타 아닌가요? 겉보기엔 충격적이지만 로켓 설계 과정에서 부품이 터지고 깨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데이터 수집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실패 원인과 수습 속도죠. 자체 조사 결과 설계 결함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네, 일정을 맞추려고 외부 하청에 맡겼는데 사람이 손으로 탄소 섬유를 바르는 수작업 과정, 핸드 레이업에서 두께가 불균일해지는 결함이 생긴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미세한 오차가 생긴 거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로켓랩 내부에는 이미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무기가 세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 혹시 자동 섬유 배치 기계, 그 AFP 머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영상 봤는데 그 거대한 로봇팔 기계가 중에 압도적이더라고요. 사람이 몇 달씩 바르던 걸 로봇이 윙윙 감아 돌리니까 며칠 만에 오차 없이 완벽하게 찍어낸다면서요? 수작업의 인적 오류를 완전히 제거하고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한 거죠. 이 사고 수습 때문에 첫 발사 일정이 2026년 4분기로 연기되긴 했지만요. 하지만 외부 하청의 수작업에 의존했다가 나중에 비행 중에 터졌을 리스크를 미리 발견하고 자동화 양산 체제로 넘어갔으니 오히려 완벽한 전화 위복입니다. 그렇네요. 게다가 다른 부품들은 성적이 아주 좋아요. 뉴트론 로켓 최상단에 있는 배고픈 하마 페어링 구조물도 테스트 잘 통과했고요. 입 벌리는 모양이 정말 하마 같죠? 네, 이름 참 재치 있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추적 구조물도 210만 파운드 압력을 견뎌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렉트론 로켓 44개가 뿜는 힘이랑 맞먹는다고 하던데. 엄청난 괴력이죠.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건 심장 역할을 하는 아르키메데스 엔진 테스트 이야기였어요. 엔진을 가혹한 부트캠프에 몰아넣었다면서요? 네, 일부러 압력을 확 떨어뜨리거나 캐비테이션 현상을 만들어서 엔진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겁니다. 엔진 입장에서는 거의 고문 아닌가요? 왜 지상에서 이렇게까지 엔진을 학대하는 건지 궁금해요. 우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덩어리니까요. 지상에서 완벽해도 진동이나 압력 변화 한 번에 고철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실전에서 터지는 것보다 지상에서 미리 터뜨려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 일렉트론 로켓의 러더퍼드 엔진도 똑같은 지독한 부트캠프를 거쳤기 때문에 우주로 수백 번 가는 동안 중대한 결함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르키메데스도 그 강철 같은 신뢰성을 주입받는 중인 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청취자님, 오늘 나는 파편적인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거대한 본질이 보이실 겁니다. 어떤 본질이죠? 뉴트론 탱크 결함을 사내 IFP 기계로 해결한 것, 최근 광학기기 전문 OSI나 정밀 가공업체 그리고 통신기업 마이나리까지 인수하려는 움직임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직 계열화,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요? 네. 로켓랩은 타사에게 운명과 일정을 맡기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로켓 제조부터 위성 두뇌, 광학 부품, 통신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밸류 체인을 자기 지붕 아래로 가져와서 공급망 리스크를 없애고 이익 마진을 완벽히 통제하겠다는 무서운 마스터 플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나온 방대한 정보의 요점을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네, 정리가 필요하죠. 지금 로켓랩은 뉴트론 개발에 엄청난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4분기에만 1억 1,420만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 적자가 났어요. 적자 폭이 꽤 최죠. 하지만 그들의 금고에는 무려 11억 달러라는 막강한 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게다가 발사랑 우주 시스템에서 계속 기록적인 매출을 내고 있고요. 지금의 적자는 사업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폭발적인 도약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모으는 시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발표에서 피터 백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우주 기업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다. 경제가 모호해진다. 네, 과거엔 로켓 쏘는 기업, 위성 만드는 기업이 다 달랐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통제하며 전력과 데이터를 다루는 거대한 인프라 융합의 시대가 온다는 예언 같은 말이죠. 정치자는 오늘 이 깊은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우주 공간이 지구의 인터넷, AI, 통신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거대하고 핵심적인 인프라가 된다면 미래 세계의 진정한 권력은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질까요? 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지금처럼 스마트폰 앱을 기획하고 코드를 짜는 지구 표면의 빅테크 기업들일까요? 아니면 우주에서 무한한 전력을 생산하고 위성망을 촘촘히 띄우며 그 모든 물리적 장비를 마음대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의 물리적 네트워크 전체를 독점한 기업일까요?
코드를 지배하는 자냐, 인프라를 지배하는 자냐. 맞습니다. 로켓랩은 이제 단순한 우주 화물 택배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의 디지털 현실을 떠받칠 우주 인프라의 건축가가 되려는 것일지도 모르죠. 청취자님은 이 새로운 패권 경쟁에서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그려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